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서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시장으로서 농업인들이 소득의 안정을 통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농정 업무 분야 이천시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지난해부터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여성 농업인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천시 푸드플랜은 이천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판로와 유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경기도 내 청년 농업인 유입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청년 후계농 지원율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 쌀은 국내 육성 품종인 해들과 알찬미로 대체해서 이천 쌀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더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 여러분들이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천시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 등에 따른 농업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시범 사업과 농업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민년 새해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올해도 풍년 농사를 기원드리며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의 이정우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업인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품종 대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 영상 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벼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종 대체 사업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품종 대체 사업이 그동안 우리 임금님표 이천 쌀의 원료곡이 외래 품종이었는데 이것을 고품질의 밥맛 좋은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고요. 영상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품종대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들과 알찬미로 작년에 이천시 전체 계약 재배 면적의 50% 정도를 품종 대체를 이뤘고 올해는 그 목표를 100%로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우리 이천시 농업인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제 벼뷰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천 쌀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벼뷰나 관련 사업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밖에도 좀 많은데 좀 대표성을 띠는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짜리 상토 구입비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보급종 종자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비료 그리고 수매차등 보상금 또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육묘상 처리제 지원, 무인 항공 방제 이런 것들 지원이 있고요. 또 유기질 비료나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1주기로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을 계획인데요. 작년에는 모가, 호법, 신돈에서 지원을 받았었고 올해는 장호원, 부발, 백사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 보급종 종자만큼 저희 해들 알찬미 종자도 구입비를 지원했는데요. 현재까지는 해들 알찬미 종자가 정부 보급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으로 따로 종자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백질 함량에 따른 수매차등 보상금 지원 사업을 하였고요. 올해 아마 농사를 좀 잘 지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받으신 분들은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농협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농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목표.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최후의 대상. 이게 목표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이 목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데 우리 벼농사에 있어서도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다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고품질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고품질 쌀 생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벼농사를 지으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목표를 고품질 쌀로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농가에서 쌀을 생산하면 농협에서는 그 쌀을 수매해서 판매하고 이제 소비자들은 임금님표 이천 쌀, 명품 쌀인 거 다 아시니까 비싼 돈을 주고서 사 드십니다. 그만큼의 밥맛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믿고 구매를 하고 계속 판매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농협에서도 판매가 잘 되니까 다음 해에 또 농가의 쌀을 수매량을 충분히 수매할 수 있고 좋은 값에 수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었는데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쌀 공급은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쌀값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일부 소비자들이 이천 쌀 밥맛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맛이 없다는 평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들은 결국 임금님표 이천 쌀을 찾지 않을 것이고 판매가 잘 안 되면 농협에서는 재고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쌀값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더 큰 문제는 다음에 농가들에게 쌀 수매량이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마지기당 한 11가마니 12가마리를 다 수매를 받아줬다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 아마 한 5개, 6개, 5가마니, 6가마니밖에 수매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는 물량은 농가에서 뭐 싼값에 넘기든지 개변 판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생기고 결국은 농가 소득에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밥맛이 떨어지는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맛있는 쌀을 생산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이천시만의 이천 쌀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걸 저희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그리고 농업인 이 세 기관이 모두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 대체 사업을 진행하고 또 이천 쌀의 고품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농협도 그동안의 수매 체계를 좀 개편해서 그동안은 제연율 위주의 수매 체계였는데 이제 단백질 함량까지 포함해서 수매 체계를 개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선생님들께서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동안 기존에 저희가 제연율 위주의 수매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이제 개편 계획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동안은 고품질 쌀 생산하신 분들이나 뭐 다수확을 위해서 많은 비료를 사용하신 분들이나 단백질 함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매 단가가 같았거든요. 예를 들어 고품질 쌀 생산을 노력하신 분이 마지기당 12가마니가 생산이 됐어요. 그리고 다수확을 생산하신 분들은 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14가마니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때 단백질 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수매 가격을 적용했더니 85,000원씩 정해서 당연히 14가마니를 생산한 농가에게 판매 수익이 더 많이 돌아가겠죠. 그동안 이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인센티브를 드리고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아예 농협에서 수매 체계를 좀 이렇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개편이 되느냐? 제연율과 단백질 함량을 같이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단백질 함량이 뭐 6.0이 나오든 7.0이 나오든 같은 수매 단가를 받았다면 이젠 개편을 통해서 고품질 쌀 생산한 농가에는 12가마니만 생산했지만 그 함량이 단백질 함량이 6.0%라면 수매가는 95,000원으로 85,000원에서 만 원을 더 준 95,000원으로 수매가를 책정이 될 거고요. 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다수확을 목표로 해서 14가마니 생산한 농가는 단백질 함량이 7.0이 나왔을 경우에는 수매 단가를 85,000원에서 만 원을 깎아서 75,000원으로 수매 단가가 매겨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품질을 쌀 생산한 농가와 단백질 함량이 7.0이 나온 농가는 2만 원의 가격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지금 이 수치는 제가 예시로 든 거라 이제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은 판매 수익은 고품질 생산한 12가마니를 생산한 농가가 판매 수익을 더 가져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다수확의 목적이 아니라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도대체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강의를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금님표 이천 쌀 명품 쌀 생산 핵심 기술을 담당하게 된 장호든 농업인 상담소장 석재우입니다. 지금 앞쪽에서 많이 그 이천 쌀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저는 그 이번 강의에서 작년 벼농사 작황과 기상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 쌀 그리고 모짜리 관리, 본닥 관리 그리고 해들, 알찬미, 재배 관리 요점을 중점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벼농사와 작황과 기상인데요. 작년에 정말 벼농사 짓기에는 정말 좋은 기상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라이센터에 쌀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적은 없다고 하네요. 지금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논면적도 줄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그 20년 대비해서는 농가가 느끼기에 거의 한 35% 정도 그리고 평년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증산이 됐었고요. 그리고 미질 자체도 작년 기상이 너무 좋고 그리고 농가분들이 그 비료량이라든지 이양 시기 그 적정 생산을 해주셔서 그 쌀 품질도 정말 좋은 해였습니다. 그 작년에 보시면은 평균 기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달에 그 평년 기온 대비 좀 낮았긴 했지만 그 물을 높게 대놓고 해서 냉해 피해는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 벼 등숙률이 좋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저온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 벼 같은 경우에는 온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최저 평균 기온으로 한 13도 미만이 되면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4월 달 그리고 5월 이양 시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일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5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리가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날 심으신 분들은 일부 저온 장애가 있었고요. 그래갖고 저온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깊이 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그 20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부족하지만 그 벼농사를 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10월 경우에 이제 수확하면서 그 비가 와서 수확기가 조금 늦춰진 경향이 있긴 한데 벼 미질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해였습니다. 강우 일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 좀 많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가 그 일평균 대비해서 그 연평균 대비해서는 좀 많았는데요. 5월 경우에는 비가 오면서 그 물을 댈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저온 피해를 좀 피할 수 있는 경향이 있었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서 수확기가 뒤처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색 보시는 것처럼 그 정말 필요한 등숙기 때 그 시간이 많이 있어서 벼 미질이 좋아지는 그리고 수량이 증가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님표 2000쌀 품종 대체 사업인데요. 그 해들 녹색 포장재고요. 그리고 알참이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포장재. 그리고 해들과 알참이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밥쌀용 최고 품질 쌀 품종입니다. 그 기준으로는 수량은 300평당 쌀로 500kg. 그리고 쌀 외관 품질은 추천벼 수준. 그리고 밥맛은 1품벼 이상. 그리고 병해충 저항성 같은 경우에는 그 2개 이상의 그 내병성이 있어야 요게 될 수가 있는데 해들과 알참이는 이거 부합하기 때문에 그 2개 품종이 다 최고 품질 쌀 품종입니다. 품종별 특성인데요. 해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품종보다 벼 키가 작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비료 때문에 그래요. 농가분들이 물어보실 때 품종을 물어보면 키라든지 수량 딱 2개만 물어보십니다. 벼 키가 작으면 비료를 주면 안 쓰러지겠지. 안 쓰러지는 품종은 없습니다. 네, 알참이의 경우에도 기존의 추청보다 키가 많이 작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요, 키가 커지고요. 그리고 그 문고병이 발생해서 벼가 무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짜리 관리 순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도계가 보이시죠? 하우스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논에서 모짜리를 하신 경우에는 그 적정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온도 관리 그리고 물 관리에 예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찍 조기 재배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우스에 온도계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해들과 알참이가 전면적으로 대체가 되면서 온탕 소독을 필수로 하고 약제 소독까지 그 정밀히 하셔서 키다리병이 많이 방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모짜리 시기가 기존의 그 올벼와 그리고 추청을 같이 하던 상태에서 분리해서 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시기도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늦춰지면서 그 적정 시기에 맞기 때문에 해를 덜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판 파종 종자량 같은 경우에 20kg 한 포 갖다가 모판 몇 개 만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많이 하시는 분이 한 120개 정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개에서 140개까지 늘면서 모판에서도 크게 생육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농정과에서 이제 파종상 처리제라는 그 우리가 육묘상으로 쓰던 거를 전면적으로 그 대체를 해주면서 그 자부담을 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모짜리에서 이꽃병이라든지 그리고 매트 형성이 잘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적정 시비량 그 시바를 300평당 지소량으로 7kg 준수해 주신 분이 많아서 벼 미질도 좋고 그리고 도복도 안 되고 생산량도 증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주 평당 50주 심는 거 그리고 모판에서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모판이 많이 남게 되는 그리고 수매시에 단백질 함량이 도입되면서 농가분들한테 더 돈을 더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됐었고요. 작년에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침종이라든지 소독할 때 온도 관리를 바라기 없이 그냥 찬물에 뭐 10일 동안 담가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보였었고 그리고 모짜리 관리 시에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온도계
없이 감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흠뻑 주셔야 되는데 흠뻑 주시지 않고 몇 번에 나눠서 주시면서 이게 그 무르는 현상도 조금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질소량을 7kg로 잡아놨지만 본인의 그 땅에 뭐 사질답인지 고래실답인지 그 증상을 좀 보시면서 비료량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시면서 어디는 벼가 안 되고 어디는 벼가 잘 됐다고 표현을 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그런 경향으로 밑에 그 벼, 이삭 알마름병, 벼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이 서 있는 양상이 보이는 논들이 일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참미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이 지나면 그 벼가 다 노랗게 됐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삭거름을 많이 주셨다든지 아니면 기비를 많이 주셔서 등숙이 지연돼 그러니까 녹색이 빠지지 않고 익지 않은 게 일부 보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벼 보급종 그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하는 모든 보급종은 미소독 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종자 소독 필수로 해주시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온도라든지 그리고 약재량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사진은 키다리병 사진이고요. 지금 저희가 헤드랄참미를 하다 보니까 보급종이 없어서 자체 체정분이라든지 실용화재단 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키다리병은 소독으로 제거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 모판은 다 사용을 못한 모판입니다. 종자 소독 체계는 기본적으로 온탕 소독이 필수고요. 그리고 약재 침지 소독까지도 해주셔야 방제가가 93% 이상이 돼서 그 모짜리라든지 아니면은 포장해서 키다리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탕 소독의 경우에는 60도씨 물에 10분간 소독을 하시고 그 물량이 많아야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도가 맞춰져야 제대로 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찬물로 식힌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30도씨 올린 그 물에 약재를 정량을 넣어서 종자를 침지해 주셔서 이틀 동안 소독을 해야 약재 방제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키다리병을 줄이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재 단일만 했을 때는 방제가가 한 73%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온탕 소독과 약재 침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방제가가 92% 이상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프니 처리까지 하게 되면 99% 거의 100% 방제가가 나오게 됩니다. 약재 침지 소독 한 번씩 물어보세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다 보니까 농가부들도 오래 농사를 지셔서도 잊고 계시는데 물 온도는 30도, 소독 시간은 이틀 48시간이고요. 물 양은 종자량의 2배가 돼야 그 종자를 넣었을 때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소독 효과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에 보급종 포대에다가 이렇게 그냥 물에다 담가 놓고 소독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물 온도인데요. 20도와 30도가 있는데 종자 그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는 종자 외부와 내부 안에 뱃속에도 키다리병 병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온도가 30도씨가 되면 저 파란색으로 염색된 것과 같이 속까지 소독이 돼서 방제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호원의 사진인데요. 그 농가분들이 바라기 없이 밖에다 이렇게 10일 정도 담가 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10일을 담가놔야 되는 이유는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물 온도가 거의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적산 온도를 100도씨를 맞추려면 한 1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바라기를 사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물량도 많고 그리고 종자량도 저거는 소량으로 해서 지금 소독 효과를 잘 볼 수 있게 한 거고요. 그 바라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안 쓰시다 사용하시면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라기 같은 경우에 전압이 높기 때문에 배선을 따로 쓰셔야 되고요. 배선을 갖다 같이 쓰게 되면은 그 전선이 타버리기 때문에 그 전압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물 온도 같은 경우에도 32도가 안 넘어가도록 온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스프니 처리는 추가적으로 넣어놨는데요. 교재에도 있겠지만 요거는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를 했던 내용이고요. 종합적으로 이제 키다리병을 줄이려면 그 물에다가 담가놓고 쭉정이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소독약 희석 배수 그 물 한 말에 필요한 정량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독물은 벽시 한 포에 2배 그리고 파종량은 모판에
그 20kg 한 포 갖다 130개 이상을 만들어 주셔야 모판 안에서도 키다리병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 소독 같은 경우에는 온탕 소독 필수, 그리고 약재 침지 소독은 30도씨에 이틀간 준수를 해주시고요. 육묘 온도도 30도 이하로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 키다리병은 고온성 병이라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벽시 당국이와 싹틔우기인데요. 종자 침종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소독 30도씨 이틀을 했다고 하면 60도를 사용한 거고요. 보통 종자가 발화하기까지 적산 온도가 100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30도씨 물로 만약에 3일을 한다. 그럼 90도가 사용이 됐겠죠. 근데 저희가 소독에 이틀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40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내 파종 날짜가 바로 뭐 당일날 하게 되면 30도씨를 쭉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좀 뒤에 해야 된다 그러면 물 온도를 낮춰주시면 그 싹 트는 그 기간을 좀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침종 기간이 한 하루 이틀이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산 온도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 싹 트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빼서 파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싹 틔우기 최하는 지금 보시는 아래쪽 하단의 사진처럼 싹이 한 1에서 2mm 정도 나왔을 때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파종량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최하를 너무 오래 시켜서 싹이 지금 콩나물처럼 자라서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사진을 넣어놓은 거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물기가 덜 빠진 상태에서 지금 그 종자량이 제대로 퍼지지 않아서 뭉친, 그러면 그 결주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넣어놓은 사진입니다. 파종량은 20kg 한 포 갖다 130g을 넣게 되면 한 150상자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140개 정도만 하시면 그 50주를 심었을 때 마지기 그 200평에 모판이 한 13개에서 15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30일을 기르신 걸 사용하시면요. 그리고 180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이렇게 뿌렸을 때 30일을 기르게 되면 병도 나고요. 15일이 지나면은 그 모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렇게는 하시지 말라고 사진을 넣는 거고요. 지금 이 사진은 그 파종상 처리제를 뿌리면서 정말 균일하게 벽시가 제가 원하는 양이 들어가서 이 사진을 첨부해 봤습니다. 작년에 모판이 망친 케이스가 없어서 이렇게 논두개 보니까 다 이렇게 버려 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버리는 것도 일이고, 지금 보시면은 저 모판 하나에 상토가 거의 4리터에서 5리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종상 처리제는 50g, 그리고 종자도 들어갑니다. 거기다 관리기간까지 들어가는데 그 전년도에 사용하셨던 모판의 한 10%에서 20% 정도만 더 만드실 생각을 하시고 모판을 구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묘기간별 모 특징인데요. 지금 보시면 중묘, 집에서 기르는 31모 같은 경우에는 파종량 130g으로 했을 때 모판이 140개에서 150개 정도가 나오게 되고, 벽키는 15cm에서 18cm, 그리고 입수는 4엽이 나오고 종자 안의 양분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육묘장에서 받아 쓰시는 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뽑기 때문에 한 10일 내외, 보통은 한 12일 정도 기르고 3일 정도를 그 뿌리 굳히기, 모 굳히기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종량이 210g입니다. 그래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매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붙는 거고요. 그리고 벽키는 한 8에서 10cm, 그리고 엽수는 한 2엽 정도 이렇게 길게 자라요. 그리고 종자 양분은 40에서 50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묘장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중묘 날짜보다 5일에서 한 7일 정도를 심어야 그 중묘 이양한 것과 같은 그 출수기와 등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판 정말 잘 길렀죠. 이 모판은 한 25일 정도 기른 모판이고요. 지금 정말 잘 기른 모판이라서 이렇게 오래 기르셨으면 좋겠어서 사진을 넣어봤고요. 요 정도 사이즈, 4엽에 키는 15cm에서 한 18cm 정도. 지금 요 사진은 그 육묘장모인데요. 육묘장모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키를 기르기 위해서 암 처리를 해서 길게 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판 소용량이 그 종자량도 많을 뿐더러 그 심는 양도 더 적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이양이 필요합니다. 모 생육 관리인데요. 그 보통 우리가 파종을 하고 나서 상자 쌓기를 합니다. 상자 쌓기는 보통 그 안에 내부 온도가 30도에서 32도씨 암흑 조건에서
그렇게 이틀 정도를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녹화, 그러면 이제 상자 쌓기를 풀어서 그 하우스나 아니면 논에다 까실 때 한 20도에서 25도씨. 그리고 지금 그 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엽록소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날씨에 바로 빼버리면 백화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상자 쌓기를 풀고 나서는 부직포라든지 아니면은 가림막을 하셔서 이틀간 그 엽록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 굳히기, 이제 모가 기존의 상태, 자연 상태하고 유지되게 길러주시면 되고요. 그 후기에도 같은 조건입니다. 모 생육 관리인데요. 지금 그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논에서 재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벼는 온대성 작물이라 최저 온도가 15도씨 미만으로 가게 되면 저온이 돼서 생육이 멈추게 되고요. 키가 잘 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온이 되면 뜬모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하우스는 항상 온도계를 구비하고 이렇게 바람막이라든지 그리고 차광, 그거를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자 쌓기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밑에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다가 박스를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파레트를 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상자 쌓기를 할 때는 15개 이상을 쌓게 되면 아래와 그 위쪽의 모판에 그 균일한 그 자람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중에 그걸 또 맞추기 위해서 또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온을 하시고요. 30도씨 이틀간. 육묘는 과학입니다. 농사는 과학이고요. 항상 벼를 기를 때는 온도계, 습도계가 구비되면 좋다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온도계를 항상, 그리고 온도계 위치는 내 눈 높이가 아닌 모판의 높이, 그 작물이 생육하는 높이에 있어야 그게 적정하고요. 올해는 꼭 하우스에 온도계를, 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개, 뭐 작은 하우스 같은 경우는 1개 정도를 꼭 구비해서 온도 체크를 하루에 2번 이상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뜬모하고 이꽃병이 있는데요. 뜬모는 생리장애, 그리고 이꽃병은 모판이나 아니면 그 소독이 잘못돼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모는 모판을 뜯게 되면 뿌리 채로 뜯기고, 이꽃병은 뜯게 되면 위에 지상부 뿌리만 놔두고 위쪽만 뽑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쪽만 골아버렸죠. 모짜리를 일찍 설치하거나 그리고 그 소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리고 고온에서 자랄 때 이꽃병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모판 보기 안 좋죠. 냉해 이후에 고온 장애가 와서 이거를 쓸 수 있을까 못 쓸까라는 고민을 하는 모판이었습니다. 하우스 온도 환기 관리하고 그리고 아인산염 처리와 비염 활성수 처리를 3회 이상해서 회복은 시켰는데 온도계를 가져다 놓으시고 그리고 차광 관리, 온도 관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힘들게 살리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인산염 농협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판할 때 한 회 정도 사용해 주시면 모가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고요. 그 아인산염을 그 제작하는 방법은 각 지역 상담소로 문의하시면 그 만들 수 있는 그 내용 종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BM 활성수는 지금 장원 설성 율면의 남부권 그리고 이쪽 이천에 본소에 있는 거기서 받을 수 있고요. 통을 가져오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 관주시마다 100배에서 200배액으로 해서 주시면 모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쁘죠, 모? 벼농사는 모짜리가 절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심기만 하면 수확하면 끝이겠죠. 본닭 관리인데요. 지금 최종포 사진인데 50주씩 그 헤드를 갖다 5월 11일 날 이양하는 장면입니다. 섭수는 한 5, 6개를 잡아서 심었는데 수량도 잘 나오고 미질도 좋게 나왔습니다. 모내기 시기 및 식재 방법인데요. 지금 올해 진옥을 재배하는 그 농협들이 일부 있습니다. 진옥의 경우에는 더 일찍 수확하기 위해서 이양 적기는 5월 1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일 기준으로 해서 30일모 기준 5월 1일이 이양 적기고요. 식재 주수는 그 평당 50주입니다. 그리고 섭수는 5개에서 6개. 그리고 해들 품종은 5월 5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일, 5월 1일부터 10일. 그리고 평당 50주. 그리고 주당 본수는 5개에서 6개. 그리고 알차미는 중생종이라 이양 적기는 5월 25일. 중모 기준입니다. 30일. 5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심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50주. 하지만 주당 본수는 새 4주입니다. 왜? 해들과 진옥은 조생종이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관건입니다. 그걸 당기기 위해서 포기 분할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당 본수를 5, 6개 잡아주시면 수확할 때 이삭을 25개에서 한 30개 정도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벼 저온 장애 및 한계 온도 그리고 냉의 양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싹 틀 때, 지금 보시면 싹 틀 때는 지금 우리가 상자 쌓기 할 때 온도예요. 그러면 이제 30도, 32도 정도 유지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못 자릴 때 15도에서 25도씨 안팎에서 길러주셔야 되고 최저 온도는 13도씨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가 자라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잎이 빨갛게 된듯이 뜬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착, 이양할 때 그때 온도는 최저 한계 온도 13도 그리고 춥다는 그 기상 예보가 나오면 그때는 물을 올려서 그 물 비열로 그 13도씨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지역별 적정 이양인데요. 그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에서 6월 10일 사이입니다. 그 조생종 해들은 5월 5일 그리고 알참미는 중생종입니다. 기존의 추청보다 생육기간이 한 7일에서 10일이 짧습니다. 그러면 수확기를 맞추려면 이양 시기는 뒤로 갑니다. 그러면 5월 25일 기점으로 5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심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육묘장에서 사용하는 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30일 모와 달리 15일 정도밖에 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출수기라든지 등숙 시기를 맞추려면 제가 말씀드린 날짜보다 5일에서 7일 정도 일찍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묘장에서 만든 모를 그 논에다 굳히게 한다고 내놓으신 거였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바람을 맞춰서 저렇게 적고도 오고요. 모 끝이 다 말라버렸죠. 근데 그 바로 옆에 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부직포를 덮어놓은 곳은 모가 크게 탈이 없이 잘 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 증가하는 품종들과 유지되는 품종 그리고 축소되는 품종이 있는데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벼 키가 작은 품종은 농가들이 자꾸 실험을 합니다. 비료량을 늘려서 어디까지 쓰러지지 않고 수량이 나오나. 그렇게 되면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소비자 반응이 좋지 않아서 10년 내에 품종이 사라집니다. 제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들 알참이 기존 품종보다 키가 작습니다. 비료 정량이 있고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기존의 품종보다 수량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과비하시지 말라고 넣어놓은 파트고요. 쌀 단백질하고 식미 상관관계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질수록 쌀 그 외피가 단단해져서 쌀이 씹는 맛이 없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미질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완전미와 식미의 상관관계인데요. 쌀을 보시면은 완전한 상태로 있었을 때 밥맛이 좋습니다. 왜? 깨진 쌀의 경우에는 물에 담가놨을 때 전분이 많이 나와서 탁한 맛이 나고요. 알알이 씹히는 맛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질소와 연동되는 내용입니다. 밑거름 300평 기준으로요. 질소량 5.6kg, 전질소량은 7kg로 해서 그 나눠주는 비율은 밑거름 그리고 밑거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지거름 포함이겠죠. 그러면은 80%, 이삭거름은 20%. 그래서 5.6kg입니다. 보통답 기준. 보시면은 5.6kg 기준이면요. 지금 많이 쓰시는 비료를 제가 성분량으로 표를 만들어 봤어요. 12-가 있고 21-가 있고 22-가 있고 23-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비료 20kg 한 포에 20kg 한 포에 100분의 12. 그러면은 12- 같은 경우에는 2.4kg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5.6kg를 역산을 하면 마지기 기준으로는 한 포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12-의 경우에는 그리고 300평 기준으로는 2포가 조금 넘어가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땅 특성에마다 다르지만 보통닭 기준으로는 정수량이 나오면서 좋은 미질을 뽑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완효성 비료를 많이 쓰세요. 근데 보면은 비료 포장재에도 보시면은 그냥 뭐 고품질쌀 아니면은 일반미 기준 하면 비료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많이 쓰시는 21-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마지기 기준으로는 23kg가 들어가고 300평 기준으로는 한 34kg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를 갖다가 많이 이동하기 싫어서 30-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30-의 경우에는 비료 한 포에 질소량으로 6kg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량이 앞에 것보다 줄겠죠. 그래서 마지기 기준으로는 한 포가 안 들어가고 300평 기준으로는 한 포하고 조금 더 들어가는 요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시는데 가지거름을 주신다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밑거름을 사용하셨는데 가지거름을 주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비료가 안 좋았을 때는 그렇게 줬어야 됐지만 지금은 완효성, 천천히 녹는 비료이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된 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해주시고요. 이삭거름 언제 주냐, 얼마큼 주냐 많이 물어보세요. 질소량 기준으로 아까 7kg에서 20%, 1.4kg고요. 맞춤추비 27호 같은 경우에는 20다시, 그리고 17다시로 시작하는 거는 300평 기준으로, 20다시는 7kg, 그리고 그 17다시는 8.2kg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아니면 우분을 넣었는데 그 옆집보다 색깔이 짙다 그러면 그 질소를 생략한 염화가리 비료를 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벼생육이 기존의 옆에 놈들과 비슷하다면 출수 전 15일, 그러면 이양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출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출수 전 15일 전에 주게 되면 알수가 확보된 상태에서 알을 갖다가 채우는 비료고요. 그리고 벼생육이 옆에 놈보다 좋지 않다, 그리고 내 땅이 안 좋다, 그렇게 되면 출수 전 25일에 주게 되면 벼 알수를 증가시키는 비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일 전에는 벼 알수가 확보된 상태에서 알을 채워주는 비료고요. 그리고 25일 전에는 알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때 비료를 주게 되면 알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 품종 출수기 및 이삭거름 시기인데요. 진옥 품종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이양일 기준으로 출수기가 7월 10일, 그리고 해들 품종은 5월 5일 기준으로 7월 20일에서 25일 정도가 나오고, 알찬미는 5월 25일 이양일 기준으로 8월 10일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양 시기를 당기게 되면 출수기가 살짝 변동이 있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고요. 출수기 기점으로 마이너스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이삭거름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5일이 지나서 이삭거름 시기가 놓쳤는데 비료를 주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벼 알수는 늘릴 수 있고 벼 생육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완전미 비율이라든지 등숙률이 떨어져서 오히려 수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잎짓무늬 마른병, 문고병이고요. 지금 그 기존의 농가들이 70주, 60주, 제가 지금 이제 50주까지 더 이양 주수를 줄여놨는데요. 넓게 심어놓으면 통풍이 잘 돼서 그 문고병이 발생을 안 하는데, 만약에 그 재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고 물에 잠기거나 그러면 문고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재를 정량을 쳐주시면 그 증상이 보일 때 바로 쳐주시면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양 주수도 평당 50주 정도 심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도열병이고요. 지금 앞쪽에서 제가 비료를 말씀드리고 지금 병을 넘어가는데요. 지금 질소하고 관련된 병들입니다.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문고병, 도열병 많이 발생합니다. 도열병은 발생하면 약을 갖다 3번 정도 쳐야 되고요. 그리고 수량성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도열병은 다른 거 없고요. 질소 비료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온도가 낮을 때, 그리고 파종 주수가 많았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자 소독 필수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항공 방제라든지 아니면 약재 방제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적기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도복이 발생을 했어요. 비료를 많이 주신 분들이 쓰러트린 분이 계셨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절대 도복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해고요. 물론 고래실답이나 아니면 물이 넘쳐서 그러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인호는 그런 사례는 아니었고요. 요거 사진은 보여드린 이유가 논을 균평 고르게 펴달라고 요 사진을 넣어봤고요. 고르게 피는 이유는 제초제해라든지 아니면 이양했을 때, 물댔을 때 그 제초제 피해로 인해서 모가 녹지 않기 위해서 이 사진을 첨부해 봤습니다. 제초제 피해는 농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통 이제 그 투척탄이라든지 아니면은 균평이 안 된 상태에서 아니면 객토한 논에서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지 않고 비료를 줬을 때, 아니 그 농약을 제초제를 줬을 때 녹아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연약한 모를 사용했을 때는 제초제를 조금 늦게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나중에 후기 제초제로 맞춰주셔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연약한 모에는 제초제 주실 때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초제 처리를 한 이후에는 한 5cm 정도 물을 꼭 5일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제초제 성분이 지금 물 그 표면층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빠지게 되면 뿌리 쪽으로 내려가서 벼도 죽고요. 제초제 오히려 잡초는 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새는 논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항동시 수면 처리제 사용하실 때 문제가 모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균평이 안 된 상태에서 모 뿌리가 드러난 상태, 그리고 그 모가 죽었을 때 제초제를 주고 10일 내에 또 심게 되면 그냥 제초제에다가 모를 절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주가 나서 난 꼭 떼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초제 처리를 하고 나서 10일 정도 이후에 그 보식을 하셔야 활착이 될 겁니다. 많이 말씀하시는 잡초 중에 올방개 있죠. 정말 안 잡히는 잡초고요. 지금 이 잡초 같은 경우에는 단연생이라서 3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썰해질을 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올방개가 발생한, 그리고 피가 발생한 논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전용 약재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가을에 꼭 갈아서 그 얼려 죽이고, 그리고 화학적으로 약재를 갖다가 그 이항시가 이르게 말고 적기보다 조금 늦게 심어서 그 올방개가 나온 다음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 관리인데요. 물 관리는 제가 강조할 부분이 3개예요. 지금 활착할 때, 지금 올벼, 진옥이나 해들 같은 경우에는 심었을 때 추운 조건이기 때문에 기상이 만약에 13도씨 미만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목 끝에 1, 2cm만 남겨두시고 물을 끝까지 올려서 그 비열로 그 저온을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포기가 벌기 시작하는 분월성기가 되면 2, 3cm로 얕게 대주셔야 됩니다. 왜? 벼 포기 분월하는 그 생장점은 그 뿌리와 그 줄기 사이에 그 부분이 생장점이에요. 거기에 벼논이 와야만 벼 포기가 벌기 때문에 물을 갖다 낮게 대두셔야 왜 포기가 안 벌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효분월, 중간 물떼기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벼는 그 논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을 안 떼게 되면 안쪽에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떼주시고 쩍쩍 갈라질 정도로 해주시면 그 안에 유해가스도 빠지고, 그리고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도복도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지금 이천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농가분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 집은 찬물이 나와서 생육이 더뎌. 근데 이렇게 물을 돌려서 대시면 그거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잘 안 지키셔서 요거 올해 한번 해보시라고 사진을 넣어봤고요. 예, 중간 물떼기 이렇게 쩍쩍 갈라질 정도로 하면 포기도 잘 벌고요. 그리고 뿌리 깊숙이 들어가서 도복도 방지가 됩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병해충 발생 시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저희 이천 같은 경우 이제 파종상 처리제 신청 시기죠. 육묘상 처리제 그 정량 모판당 50g씩 꼭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 농협에서 항공방제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 시기 때 방제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기상이 안 좋아서 입주문이 많은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열병이 오는 낌새가 보인다. 그때는 그 발생했을 때 7일 내에 바로 방제를 해주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게요. 종자 소독 어떻게 해요? 온탕 소독하시고요. 60도씨 물에 10분간, 그리고 찬물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물기를 빼서 약재 침지 소독 어떻게? 약재 정량에 종자 20kg의 물량 2배, 온도는 30도씨 이틀, 48시간이고요. 그리고 스프니 처리까지 해주시면 방제가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파종 언제 할까요? 상자당 130g, 그럼 모판이 140개에서 150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30일을 길러주시면 되고요.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해요? 파종상 처리제라든지 육묘상 처리제를 사용하시는데 그 약재량은 상자당 50g입니다. 그리고 보통 약봉지가 하나에 1kg 정도, 그리고 이제 큰 거는 뭐 10kg짜리도 있긴 한데 그러면 1kg짜리로 20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약재가 적게 들어가면 그 약재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정량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후기 방제는 그 항공방제 시기,
공동방제 시기 때 꼭 신청을 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헤드 알참이 기존 품종보다 키 작습니다. 그럼 질소를 어떻게 줘야 된다? 정량을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완효성 비료 아니면 밑거름을 주실 때 가지거름 생략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거름은 80, 이삿거름은 20 비율로 5.6, 1.4kg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 날짜는 해들 30일모 중모 기준 5월 5일이고요. 그러면 육묘작물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5월 1일 정도에 심어주시면 되고요. 알참미는 5월 25일 기점으로 5월 20일에서 30일. 그리고 육묘작물은 언제 심어요? 그럼 5월 20일에서 한 15일 사이에 심어주시면 출수기라든지 등숙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할 때 식재 주수는 포기당 3, 4주. 근데 해들과 진옥은 5, 6주를 꽂아주셔야 출수기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호원 상담소장 석재였습니다.